안녕하십니까. 아, 이제 우리 4학년이 됐습니다. 창업자금 조달과 운영이라는 이제 과목을 제가 비대면으로 담당하게 됐습니다. 우광섭 교수입니다. 우리 IT 경영학과에서 IT와 경영을 컨버전스, 즉 그 콜라보레이션 해서 하나의 그 경영을 이룰 수 있는, 기술적 경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학과가 조금은 다른 과에 비해서 독특한 어떤 창의적인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과 3학년 때 만났고요. 또 4학년 때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저 반갑습니다. 그리고 창업자금 조달과 운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실무적인 이 창업자금 조달과 운영은 이론적인 게 없습니다. 만약에 이론적인 것만 강의를 한다면 우리 교육부에서 말하는 그 NCS 교육에 조금 위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제 뭐 요거 설명이 끝나면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했었던 일,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조금 그 경력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전 업무에서 떼어보지 않고 이론과 이렇게 병합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맞지를 않는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 실전 경험과 그리고 학문적인 그 공부를 통해서 좀 이걸 같이 함께 믹스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. 오늘은 뭐 첫 시간이고 해서 앞으로 강의 내용과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난 학기 때 지난 2023년도 학기 때 4학년들에게 창업자금 조달과 운용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.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. 많은 그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과 그리고 해결책, 방안들을 제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눴던 정말 저한테도 의미 있는 강의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와서 뭐 필기를 하셔도 좋고 또 이게 대면이라면 조금 즉석에서 바로바로 그 질문과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못하는 건 아닙니다. 이 댓글을 지금 우리 클래스 545인가요? 클래스 545에 댓글을 다셔도 되고 또 이메일이나 또 기타 뭐 SNS를 통한 질문과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. 창업과 조달, 창업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창업자금을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창업자금을 조달은 퇴직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담보로 어떤 그 파이럿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제품 그 샘플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그렇게 타잡은 어떤 그 구축은 보통들 그렇게 했어요. 집을 담보한다든지 부동산을 담보한다든지 또는 외부 친척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들이 보통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타자본으로 의해서 타인 자본에 의해서 샘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험 샘플을 만들기까지 먼저 아이디어가 먼저 나오겠죠. 그래서 아이디어를 통해서
그러니까 샘플 하나를 만드는 데까지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최대 에너지원을 쓰는 것이 이제 이륙하기 한 2, 3분이라고 얘기를 해요. 연료의 반 이상을 소모를 한다고 하는데, 사실 우리가 창업을 하고 했을 때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아이디어의 샘플링 작업을 할 때가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가장 많은 에너지, 어떤 체력이 들어가고 하죠.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또는 신용을 담보로 해서 또는 뭐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을 해서 아이디어에 관련된 샘플을 만들었을 때는 많은 시간이지만 자본금의 반 이상이 소진되어 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뭐 한 3분의 2 이상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. 양산과 또는 제조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어때요? 투자자를 찾게 되고, 투자자는 속된 말로 그 힘들게 구축해 놓은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 샘플, 그 샘플을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. 거의 대부분이 투자자를 영입을 할 때 투자자에게 그 베네핏을 많이 줍니다. 예를 들면 뭐 1억을 투자를 받는다고 치고 뭐 한 40% 정도까지. 그러다 보면 투자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, 나중에는. 그래서 좀 뭐 아주 나쁜 예를 든다면 그 회사 자체가 사실은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. 물론 뭐 정부가 그래서 기업들에게 돈을 차용을 하고 직접 대출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은 그 사업 자금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정부에서 이 창업 자금 조달을 해주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고용 창출이거든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어때요? 고용 창출이 일어나서 그 고용 창출을 통해서 고용이 된 사람들이 소비가 이루어지고, 소비가 이루어지면 제조업체에서 원료를 수급을 합니다. 왜냐하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그 원료를 수급받으면 그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그 원료를 만들거나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가동하게 되고, 거기서 또 고용 창출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그 제조를 통해서 원료를 수급받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또 매출이 일으키게 되겠죠.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생산 제품, 공산품을 사서 쓰든지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돈도 저축을 하게 되겠고요.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죠. 그러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갖는 거죠. 이건 뭐 누가 뭐 독창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글로벌화된 경제 패턴 자체가,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죠. 뭐 제가 또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. 연준에서 연방준비위원회 그 파월이라는 분이 이제 금리를 이제 좀 낮추겠다. 이제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되겠죠. 왜냐하면 정말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부동산의 문제가 많이 정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발생됐습니다. 어차피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은행 이자율에 대해서 경제가 또 좌지우지 된다는 것도 많이 이번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. 이 잘못이 뭐 누구한테 있느냐?
뭐 정치적인 것이다. 저는 절대 뭐 정치적이다 이런 것에 뭐 어떤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경제는요 항상 글로벌화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라든지 전 세계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입었죠. 간접적인 피해를. 그래서 정치를 잘해서 뭐 이렇게 됐고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. 이 세계적인 경제 활동은요, 우리나라가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.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.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의 사회 조직의 일원으로서 창업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교재를 좀 찾아봤는데 창업자금의 조달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저보다 더 박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잘 조절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과 또 창업자금 조달에 대해서 지속 경영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경제 패턴대로 나가야 되고 그 경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대처를 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참 교재 찾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 여러분들 교재 준비 다음 주에부터는 아마 교재를 준비를 좀 하시고요. 생활과 경제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거를 찾았습니다. 왜냐하면 자금 조달과 그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. 돈의 흐름에 대한 경제를. 그래야 운영을 하고 어떤 방책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우리 그 소상공인 또는 소공인 또는 소기업, 중견기업까지의 그 대표들을 저는 많이 컨택할 기회가 많아서 대화를 많이 해보면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정말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그 네거티브한 면에 대해서 비판할 줄을 아시는데 실질적인 내 회사에 대한 경제, 그 자금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주먹구구로 하고 계시더라고요. 뭐든지 모방을 통해서, 즉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에 대한 실전적인 어떤 테크니시안, 그 스킬이 나오는 거거든요. 처음부터 내 스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제가 경영을 잘한, 이론적이든 어쨌든 간에 경영을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.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그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자금에 대한 운영은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함께 겸비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아주 짤막하고 간략하게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생활과 경제라는 그 책을 한 몇 권을 제가 권유 받았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제일 나닥이 그 중에서 제가 발췌할 것들이 몇 개 좀 있더라고요. 아니 제가 있는 게 여러분들하고 전해줄 것들이.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를 창업자금 조달은 어떤 정부부터 시작해서 제2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벤처캐피탈이라든지 VC죠. 그래서 그런 것을 조달하는 그런 것을 먼저 그러니까 섞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. 한편으로 뭐 경제 공부만 쭉 할 것이 아니라 조달 과정을 통해서
경제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교재가 뭐 그날 일률적으로 다 쓰여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. 따라서 교재에 대해서는 뭐 늘 작으니까 요거죠. 별로 크지가 않으니까 이 내용에 보면은요, 사실은 어떤 그 사전과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. 뭐 절세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뭐 돈 벌기에 대한 어떤, 그래서 교재답지 않지만 소설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아주 유용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교재로 삼았고요. 또 책이라고 교재, 보통 대학의 교재들은 이론적인 접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함께 적용하기는 힘들고, 그 책이 그 이론적으로만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.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액추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런데 이 책은 하나의 그 사전처럼 같이 할 수 있어서 아마 그 가격만큼의 효과는 가질 거예요. 그 금액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, 네,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, 뭐 15,000원이면 뭐, 이 정도의 투자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. 그래서 제가 교재를 살 때 이거보다 더 비싼 게 있었어요. 뭐 한 3만 얼마짜리인데, 고민을 좀 했었죠. 이거를 뭐 한 3만 원, 4만 원까지 주고, 물론 뭐 나중에 가서 참고를 많이 하겠지만, 이론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해요. 막 수치식도 나오고, 여러분들 수치 나오면, 근데 사실은요, 경영이, 저도 경영학을 전공도 하긴 했지만, 수학을 못하면 안 돼요. 여러분들 경영학이라고 그래서 뭐 수학하고 관계없다 치죠. 공식과 그 수치식을 가늠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한다, 여러 가지 수치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수학을 못하면 이 경영학 진짜 못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약간 가격이 좀 높은 것들, 그 책들은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게 맞아요.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수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창출을 해서 대표들이 그거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죠. 그래서 그 좋은 책들이 많이 있긴 있었지만, 그거는 이론에 너무 접근하다 보면, 그래서 이게 좀 액추얼,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곳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. 오늘 뭐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냥 가볍게 앞으로 그 강의 계획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,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이 편에서는 제가 이제, 여러분들 뭐 아실 겁니다. 제가 어디에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고,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실천과 그 실체, 즉 실습이라고 얘기할까요? 과 이론을 겸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강의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원래는 이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각자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그 해결점을 줄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하는데, 아니, 댓글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거를 통해서 질문 주셔도 거기에 대한
충분한 답변을 제가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자금 조달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죠. 정부에서 이제 물론 지원해주는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이 있고, 정부 지원 자금에서도 이제 상환하는 정부 지원 자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습니다. 보조금은 이제 자부담금이 보통 뭐 한 15%에서 20%,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한 25%까지도, 중견기업도 한 20%, 25%, 소기업은 뭐 한 15%에서 20%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100%로 이제 지원해주는, 자부담 없이 해주는 이제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, 홍보 마케팅이라든지, 기타 뭐 수출입 업무, 그런 쪽에 대한 기타의 것들은 전부 100%로 기업에게 지원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지원이라고 그래서 애로사 기술 애로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, 제조를 하다가 보면 어떠한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애로 기술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한 2-3개 정도 부처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SOS 하면 거기서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, 전달된 내용을 교수나 연구원들이 보고 자기가 그 솔루션을 낼 수 있는 분들은 그 솔루션을 낼 수 있다라고 자기 의사 표시를 해서 실제적인 기업들하고 만나게 매칭을 시켜주는 건데요. 기업들은 물론 뭐 거기에 대한 기술력 보상에 대한 돈 지불은 하지 않습니다. 모든 그 교수나 연구원들에게 정부에서 소정의 어떤 뭐라 그래, 컨설팅이라고 그럴까요? 어떤 기술 보조에 대해서 적정한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업으로서는 되게 좋은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참고로 제가 글쎄 보세요. 그 정부 지원 사업이, 잠시만요. 지금 2024년도 거도 이렇게 두꺼워요. 이게 이 정도로 보이나요? 이 안에 정부 지원 사업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좀 핀트가 안 맞네요. 이게 2권인데요. 이런 식으로. 안 보이나요? 보이죠? 안 보이나요? 이렇게 해서. 여하튼 뭐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을 사실 기업들이, 이게 이제 이거 2022년도 건데 2024년도 내가 찾으려니까 좀 시간 좀 바깥에다 둔 것 같아요. 이게 안 보이네요. 잘 안 보이네요. 여튼 이렇게 두껍습니다. 이게 무슨 뭐 대백과사전처럼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. 사실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라든지 거기서,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활용을 잘해서 창업 자금, 이제 우리가 이제 창업 자금 조달이라고 했는데 창업에 대한 자금 조달은 뭐 얼마 되지 않아요. 뭐 해봐야 뭐 창업 자금 보통 뭐 5천만 원뿐이 더 안 되죠. 5천만 원은 뭐 청년들이
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은 뭐 창업자금 조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어차피 이게 상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. 이 상환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은 뭐 그렇다고 뭐 예서 청년이라고 무조건 다 자금을 지원하는 건 아닌데, 그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. 근데 사업 계획서가 중요하죠. 하나의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이력서 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는 어떻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성을 창출하고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계획서는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예전에 창업 멘토로서 조금 활동을 했었어요.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창업을 할 때 창업 지원에 대해서 이제 멘토 역할을 해서 창업 자금을 지원받아서 뭐 의정부 쪽에 나간 우리 학생들도 몇 팀이 있고요.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창업자금 조달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도 제가 이제 담당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정도 이제 평가위원들이 보고서 어느 정도 맞게끔만. 근데 이제 너무 사업계획서가 뭐 PPT 기준으로 해서 막 휘황찬란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어느 예를 들어 사업성이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저희들 이제 몇 가지만 보는데, 그런 것을 보면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업성이 되고 실제적인 어떤 신뢰성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 사업계획서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로 따진다면 창업자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. 사업계획서 잘 예시를 줍니다. 보통 예시를 주는데 정말 조리 있게 잘 써서 진실성 있게 써서 하면,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100% 리스크 없는 아이템은 없습니다. 이를테면 이런 세상에는 뭐 저 혼자뿐이 이 아이템은 저 혼자 제가 최초입니다. 뭐 아주 그런 경우는 더 무섭죠. 그게 그런 거는 왜냐면 이 창업자금 가지고 될 만한 사업이 아니거든요. 홍보 마케팅 하기 위해 정말 힘듭니다. 항상 라이벌이 있고 그 라이벌과의 어떤 특화된 점은 어떤 것이, 이런 것들이 더 신뢰성 구축이지 뭐 우리 기술을 따라올 곳이 없습니다. 뭐 이런 구체적인 거는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쭉 나왔는데요. 자,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얘기를 나눕니다. 그래서 생활과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, 이제 경제가 무엇인지, 경제가 무엇인지, 경제를 이해시키고, 학습은 어떻게 할 것이고,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하고, 경제 재테크죠, 이제.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, 그래서 경제 이해는, 뭐니 해도 머니 아닙니까? 그래서 경제 이해는 이 화폐의 가치는 어떻고, 그 다음에 글로벌화한 화폐들, 어느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, 그리고 그죠? 돈이라는 것들은 돈이 무엇인지, 돈이라는 제목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지불하는 교환수단이다. 그래서 이런 돈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돈의 역사, 참 뭐 이런 것까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, 하여간 뭐 재미있게 그냥 이런 것은 눈으로 보고 넘어갈 예정입니다. 근데 절대 화폐에 대한 금이라든지, 이 금은 어떻게 태양광 관련 기술을 이용한 제품,
공급해서 고객과 조직원이 공감하는 경영으로 뭐 이러한 것들, 사회 환원의 기업을 구현한다. 뭐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거는 그냥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요. 그래서 요 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요 간략하게 요 내용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있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? 외환과 또 환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, 그래야 우리나라 원을 어떻게 돈을 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해야 됩니다. 일본 예전에 그 엔화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엔화를 많이 사신 분이 있어요. 제가 그때 그 엔화를 살 때도 조금은 말씀드린 게, 너무 많은 양을 산다. 차라리 아무래도 달러가 낫지 않겠느냐 그랬더니, 그분 이제 하시는 말이 딱 틀리는 건 아니에요. 엔화는 상당한 그 상승 그 가치력이 있다. 그래서 한 번에 그러니까 큰 그 환차익은 노릴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죠. 그리고 설령 그 환율이 떨어진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엔화다 그래서, 그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. 조금만 하시죠. 그랬더니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업하시는 분이에요. 자기 나름대로 엔화를 많이 샀는데, 속된 말로 얘기해 보면 이 엔화가 아시죠? 작년에 정말 이게 무슨 한문인가요? 이게 견자입니다. 견자 아시죠? 개견자인데 견박살 났습니다. 이분 거의 반토막 나왔죠. 반토막. 처음에 샀었을 때하고보다 반토막 정도 나와서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, 뭐 지금 좀 올라가긴 하는데, 근데 이제 그 반 정도는 좀 팔고 반 정도는 아직 갖고 계시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엔화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. 그죠?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증권 주식이나 이 환율에 대한 그 상대성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주식이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지고, 또 주식이 떨어지면 또 환율이 올라가고, 뭐 이런 서로의 그 어떤 상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이제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항상 경제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문이나 뉴스를 접할 때 미국의 그 연방준비원회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, 그 연준 의장이 파월이죠. 파월이라는 사람이 항상 그 기자회견을 갖고 또 세계에서 이것을 참고하라는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.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수출하시는 분, 특히 또 수입하시는 분들 준비를 좀 하셔서 수량을 조금 들어와야 될 것인 건지, 아니면 이번만 급한 대로 쓸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해서 나중에 이제 그 환율이 조정될 때 들어온다든지, 그러한 내용들도 사실은 조밀하게 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외환과 이 환율에 대한 거, 이건 뭐 우리나라 원입니다만 달러라든지 유로, 파운드, 중국, 일본,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긴축 통화, 이게 베이스가 되는 통화인데, 뭐 물론 통화는 뭐 달러입니다. 달러인데 요즘에 뭐 엔화도 조금씩 그 기준 통화율에 좀 들어오고 있는 엔화인데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외환 시세가 어떤지도 이제 대표이사 정도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외환
어느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고, 이제 마지막으로 외환이라는 거, 이런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, 외환거래 형태는 이제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만약에 PPT로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했지만, 이거는 이제 그 1학년들, 본과 1학년들을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하려고 PPT를 준비한 건데, 뭐 우리 이제 4학년들은 실제적인 뭐 어떤 기업체나 이곳에 다들 몸담고 계시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요 큰 차이점이라는 거, 외환과 외화, 외화는 뭐고 외화는 뭔가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들을 놓고서 그냥 그냥 지식으로 상식으로 알아가는 그런 것들로 해서 나가겠습니다. 아무튼 이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출처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확보 방안, 또 현재 그 경제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, 간략하게 또 제 자랑을 통해서 또 약간의 또 경제적인 그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제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